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이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웠었나 봐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실상 오늘은 그렇게 많이 춥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최근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앓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우리 어려운 얘기 많이 했어요. 네. 파생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파생상품 하나 해놓으셨으니까 되게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2주에 걸쳐서 성공적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짜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기본도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 투자 성향을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대부분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의 등락에도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또 주식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환매하고 싶게 되고, 또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싶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이 또 이제 오르게 되면은 또 그때 또 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싶어지고, 사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적인 그런 재테크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자산 운용과 그리고 자산 관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분명히 또 이해하고 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뭐 자산 운용과 자산 관리를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투자는 당연히 그 생애 전체적인 자신의 생애 설계를 같이 해서 이 자산 운용과 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예. 굉장히 이렇게 큰 그림이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큰 네. 그림이면서 기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 자산 운용과 자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자산 운용을 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 상태를 먼저 그 보는 것입니다. 사실 뭐 누가 뭐를 했대 이러면서 따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따라가기가 또 쉽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가정의 그 가계자산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이 한국이고 그다음 미국, 일본 순인데요. 우리나라 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관계로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가정이라도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그런 그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부동산 비중이 그 미국과 일본은 각 33%, 39% 정도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77%나 되고 있습니다. 네,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 보나 뭐 자산 배분의 원칙으로 보나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비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이 될 때까지 이제 금융자산을 계속 높여가야 하겠죠. 네, 예. 금융자산을 높여가야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부동산 가격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뭐 고령화 사회다 뭐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는 쉽게 유동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뭐 갖고 있는 내 집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자금을 한순간에 처분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게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과거와는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지금 현재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 혹시 우리나라 1980년대나 1990년대 은행 금리가 혹시 아십니까? 아, 은행 금리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예금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는 10%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80년대에는 17에서 18% 됐었고요. 1990년도 후반에만 해도 거의 한 12에서 14% 정도 됐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금리가 그렇게 높았다는 게 불과 10년 전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금리 변화 추이와 이제 GDP 성장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고요. 주황색 선은 GDP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1960년부터 1998년까지는 은행 예금 이자율이 10% 이상인 그런 고금리 시대를 향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산업 육성이 한참이던 1965년에는 26.4%까지 또 금리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1차, 2차 오일 쇼크들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그 금리의 급격한 인하도 또 몇 차례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10% 후반대 말씀하신 그 17%에서 19% 정도 내외의 이제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또한 그 1998년에 그 IMF 외환 위기 때는 IMF의 권고로 그 부족한 외화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98년에 또 1년 만기 은행 예금 금리가 17%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999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금리 시대는 저물었기 시작을 했었고 또 2001년에 또 이제 IT 버블 등을 겪으면서 네. 사상 초유의 초금리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예금 금리는 3%대로 이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98년 전인 고금리 시대에서는 당연히 따로 별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은행에만 맡겨도 이제 17, 18%, 그러니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그 정도의 이자가 그냥 떨어진 거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3%가 조금 넘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갖고 있는데요. 사실 평균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한 7%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뭐 17, 18% 얻었으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평균보다도 은행에만 넣어둬도 거의 한 10% 이상 이익을 받지만 지금은 3%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은행에 넣어두면은 마이너스 이자.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같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이제 투자는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필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뭐 다시 고금리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나 그리고 뭐 자금 수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고금리 시대의 재현은 뭐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또 아끼고 뭐 절약하여 저축을 하여 옛날처럼 뭐 자산 증식을 하는 이런 과거의 방법은 이제 미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즉 뭐 그래도 최소한 글로벌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원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예. 전체적으로 왜 투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한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정말 안전한 게 좋아라고 해서 은행에 맡겨놨을 때 그 안전한 게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10년 후에도 1,000원의 돈을 당연히 1,000원이죠. 근데 우리가 1,000원이라는 그런 액면가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만 사실 1년에 5%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다면 10년 뒤에 그 1,000원의 가치는 590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과자들 뭐 100원, 300원 하는데 지금 1,000원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과자 우리가-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즉 그 주위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 그 수익은 그대로 있는 거고
돈도 은행에 넣어두면 3% 이익 정도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율이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금 시대에서는 예금과 같이 그런 운용 결과를 그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그런 저축 상품에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좀 큰 이익을 보기가 힘들죠. 물론 네. 저축이 일단 3%라는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결코 빼놓아야 될 그런 투자 상품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상품은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 약간 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이제 당연히 가지셔야 하는 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주식과 채권 펀드가 지금 뭐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투자 상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속 자산을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뭐 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 어제 무슨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주식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아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떨어지면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또 오르면은 지금 따라 사야 되나 뭐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 투자가 이제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즉 투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의 등락에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단계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 소액으로 한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계속 바는 방법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고요. 또 목돈일 경우에는 또 자신의 형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해 나가면 또 안 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유행과 또 사회적 이슈에 가장 민감한 곳이 이제 언론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요. 최근 신문을 보면은 노테크, 뭐 고령화 같은 이런 단어가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뭐 기대 수명이 90세, 100세 이상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막 우리가 50대나 60대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40년 동안 실제로 극빈층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도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뭐 말이 그렇지만 뭐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55세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신 여자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 백그라운드도 좋고 경력도 좋은데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줄 몰랐다고 이제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더 일이 없이 수입이 없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굉장히 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인식을 못하게 됐죠.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나 노테크가 이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바른 생애 설계 속에서 자산 운용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하게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뭐 3% 4%대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뭐 60세까지 정도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사실 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뭐 사실 뭐 그 나이까지는 당연히 무슨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남자가 한 76.5세, 여자가 83.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100세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당연히 교통사고나 특별한 질병만 없다면은 80세까지는 쉽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의학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또 먹는 것도 좋아지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아져서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겠죠. 젊을 때 많이 벌어야지 이제 노후 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아니, 신문에서 그런 은퇴나 고령화 이런 얘기들이 안 그래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차가면서 작년부터는 그런 사실들이 좀 급격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년이 55세니까 뭐 제 나이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고 나면 분명히 물러나야 되고 네. 그 뒤의 삶이 굉장히 30년 정도라고 하면 55세 정년퇴직해서 한 30년 정도라고 하면 그게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 그냥 기간입니다. 술렁술렁 준비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걸 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다 보면 예전처럼 살아가야지라고 살아가시면 사실 나중에 이렇게 힘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네. 세상이 너무 변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꼭 고령화를 대비하셔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투자를 합니까? 라고 선진국에서 물으면은 대부분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될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위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래 사는 위험이 이제 오래 사는 행복으로 바뀌어야 되려면 당연히 투자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시대 상황상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현재 사실 뭐 3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자 수입을 떼고 나면은 1년에 받는 돈이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3억 원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사실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한 은행 예금 금리라고는 당연히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또 시대가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렇게 10% 후반의 고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하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종잣돈이 네. 아니더라도 이제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일정한 수입에서 그걸 띄어서 매달 그렇게 먼 미래를 쳐다보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집도 사야 되고 자식 나면 자식도 장가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해요, 과장님? 사실 돈이라는 게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자기가 그냥 10만 원씩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 그 1년 동안 뭐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은 120만 원 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축보다는 사실 투자가 물론 위험이 높긴 하지만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건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을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는 경제 위기를 하거나 국가가 부도나지 하거나 국가 GDP가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성장, GDP가 낮은 성장을 뭐 2, 3%밖에 성장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0년을 놓고 보시면은 다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만약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한 1, 2년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투자했다가 금융위기가 나면은 제가 투자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걱정할 수가 있는데 10년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10년 전에 주가 지수가 어땠습니까? 600, 700이었었습니다. 90년대 IMF 때는 400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2000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설마 400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뭐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400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나도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 국가가 돈을 만들고 또 우리가 건물을 하나 더 짓고 자동차를 더 하나 만드는데 국가가 자꾸 낮아지는 일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믿음을 가시고 장기적으로 항상 보시면은 시장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더라도 항상 우상향으로 평양을 각도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장과 경제가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네. 투자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는데 네. 그렇게 투자를 잘 해야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요. 좀 그래도 나이 들면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뭐 간단히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수명이 뭐 100세다 그러면은 90세까지 일하면 되죠. 평생 현역. 그렇습니다. 평생 네. 현역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이 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가든지 어느 곳에나 이제 노인분들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고 나면은 식탁을 닦아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1975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그때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데 네. 못 들으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동경에 증권거래소에 파견이 돼서 가본 적이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그때 일본 구조가 우리나라 현재하고 똑같은 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부족이 9% 정도 됐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견학을 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되게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 70세쯤 되어 보시는 노인들 수십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주식과 채권을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에서나 지위가 있었다니까 한 달씩 하셨다는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본 돈으로 뭐 5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현재 그런 나이 들어서 그런 시시한 일들을 왜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소소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이 들면은 화려하고 좀 중요한 일들은 젊은이들이 하고 이제 나이 들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노후 걱정도 좀 덜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슬기로운 펀드 생활이 이 원더풀 라이프 저희 러브에이지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네. 저희 미디어 사이트에도 원더풀 라이프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현역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정말 그 행복한 노후를 일을 하시면서 소소한 일들을 하시면서 보내고 계신 분들이 네 그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참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일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그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자산 운용, 자산 관리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용어의 참 뜻이라든가 좀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자산 운용, 자산 관리의 개념을 구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 사실 제가 재테크란 말을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투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손익계산서형의 투자보다는 대차대조표형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그 자산운용의 개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 손익계산서형이랑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뭐 비용과 매출액을 차감한 그런 기간 수익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냥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게 손익계산서죠. 대차대조표는 그 장래 수익의 원천인 그런 자산과 부채와 자기 자본을 다 나눠서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손익계산서형처럼 그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손해 보았다는 그런 단계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내가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내 자산이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내 부채는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리고 내 자본은 얼마인가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까 하는 식으로 대차대조표용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차대조표 운영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산과 부채, 자본이 3대 계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경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항상 장기적이고 분산적인 그런 자산 운용을 염두에 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과 자산 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형성이란 이제부터 시간을 두고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자산 형성이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리고 지켜나갈 거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산 형성은 약간 공격적인 투자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 운용은 이제 수동적인 그런 방어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세대별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자산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스크와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자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 대상 상품별로 리스크를 어떻게 다르게 함으로써 그 전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노후 대비 또는 혼자 살아야 되는 10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 사대를 경험을 하고 또 저금리 시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는 투자를 하는 목적이 뚜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벌겠다라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에 20년간을 살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장기 계획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만으로도 또 투자에 대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뭐 복부인이라고도 불리고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 재테크에 그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수적이 높은 것 같은데 왜 정작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지 못하고 또 투자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얼마큼 벌어야지 하는 단순한 충동적인 목적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손익계산서형이 아니라 대차대조표형의 예. 투자. 예.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투자하면 뭐 수익률이 얼마야? 뭐 얼마 기간 투자해서 그래서 지금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또 대답하시거나 이런 대화를 참 많이 보는데 네. 장기적인 시각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향후에도 계속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주가는 더 오를까요? 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꼭 반문을 합니다.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또는 그 투자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하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을 가기도 거의 힘듭니다. 대부분 다 특별 계획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의 생애 살기에 맞는 투자 목표와 또 장기 계획을 갖는 것이 많이 그 투자에 성공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투자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접하기에는 주식이나 뭐 채권, 뭐 펀드, 파생 상품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투자 상품이 떠오를 텐데요. 사실 가장 효율성 있는 자산 증식의 방법은 사실 이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사실 뭘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기본적인 수입이 가장 좋은 자산 증식의 방법이죠. 네.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거라 잊고 있는 사실인데요. 월급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이게 가장 큰 자산 증식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산 증식의 가장 큰 투자 엔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신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가장 자기 수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또 성공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자신의 직업을 소홀히 하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협의의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런 가능성에 투자하는 광의의 투자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으로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식 투자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 영어회화나 직장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격증을 얻는데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적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매월 그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산 증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이 주 수입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월급 들어오고 월급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어떤 상품이 좋더라, 뭐 어떤 종목이 좋더라,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참 기본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갔는데요.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 퀴즈하고 또 오늘 이제 어떤 퀴즈를 준비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지난주 문제가 어떤 거였죠? 지난주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옵션의 종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전에 아무 때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었죠. 네,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식 옵션이죠. 네,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이 있었는데 정답은 네. 미국식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식 옵션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했습니다. 닉네임으로 송777 그리고 JYS CEO 또 실마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세 분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상품으로 경제 관련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럼 이번 주 문제도 또 한번 빨리 가보죠. 어떤 문제일까요? 예, 오늘은 직접 보기와 함께 문제를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보기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현재 발음이 현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것은 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보기는 1번 저금리, 2번 노후 대비, 3번 노동 수명의 단축, 4번 이머징 마켓의 발전입니다. 네, 보기가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물론 투자를 하는데 다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질문의 의도는 현재 투자가 선택이 아닌 왜 필수가 됐을까요? 필수가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많고 조금 이렇게 아닌 것은 이런 문제의 형태는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까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 분을 추첨해서 경제 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 여기서 이제 과장님과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이 내용 계속 이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펀드 생활 함께 하시면서 왜 슬기롭게 이 펀드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